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교육대의 김민호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문화 교육의 배경이 되는 국제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 이주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 이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이 국제 이주만이 아니라 성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렇게 넓게 확장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 이주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그 캐슬과 밀러라는 사람은 오늘날을 이주의 시대다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주가 있어 왔지만 특히 오늘날의 이주의 특징을 잡아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쓰여진 것처럼 이주의 세계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대륙 또는 미국 대륙 또는 유럽 또는 호주 등으로 이주를 많이 했지만 오늘날에는 아시아 대륙으로의 이주,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이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75년도는 세계 인구의 한 2.1% 정도가 8,400만 명 정도가 이주를 했는데 2015년에는 3.4% 약 2억 4,400만 명이 출신 국가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주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간에는 법적 차이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간에 이주에 대한 대우의 차이가 있죠. 이런 차별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국제 이주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50% 가까이 여성들도 이주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이주가 정치화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이라든가 영국, 터키 등에서 나타나는 반이민 정책 등을 보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세계 인구의 한 3-4% 정도밖에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주가 우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슬과 밀러는 오늘의 시대를 이주의 시대다 이렇게 특징 짓고 있습니다. 이주는 국내의 이주와 국제 이주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이주 동기에 따라서는 노동 이주인지 아니면 유학을 가는 이주인지 이렇게 혹은 난민으로서의 이주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주 기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영구 이주냐 단기 이주냐 대략 한 3개월 이내는 단기 이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를 할 때 국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법을 어기는 불법 이주들도 있죠. 그리고 숙련 이주와 미숙련 이주, 또 강제 이주와 자유의지한 이주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국제 이주가 1975년에 비해서 2015년이 되면 약 3배 가까이 이렇게 이주의 양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이 약 89만 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1.72%였는데요. 2016년 현재는 약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3.8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작년 말 기준인데요. 보시면 2018년 12월 현재 약 236만 7천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자하고 단기 체류자가 이제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렇게 늘어난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이주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 경제학인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임금과 목적 국가의 임금의 차이가 있을 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그 국제적인 이주를 하는 것이 자기에겐 손해이지만 가족을 생각할 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라든가 혹은 노동자로서 외국에 나갈 경우에 자신의 임금이 그닥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가족을 도와줄 수 있다. 또는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친정 식구를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는 불리할런지 모르지만 가족 전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주한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신경제학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에는 이런 고전경제학이나 신경제학에 반대해서 구조적인 관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중노동시장 이론이라든가 종속이론 등이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일본 등으로 많은 이민을 떠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었을까? 또 일본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피식민 국가였던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이민자들이 식민 국가로 찾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속에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주를 설명하는데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시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아니면 거시적인 역사적인 혹은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관점만이 아니라 소위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 하는 뜻으로 사회 연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많이 모여 있는 마을들이 있죠. 또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려고 할 때에도 자기 친척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어서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이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 연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주의 전면적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선택이라든가 역사적인 구조적인 요인이라든가 혹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주가 출발 국가 그리고 목적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07년 통계인데요. 그 나라 GDP의 약 10% 가까이가 이미 이주를 간 사람들이 보내온 송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돈이 이주를 통해서 그 나라에 보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주택 구입이라든가 가족 구성원의 교육 이런 데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목적 국가의 경우, 이를테면 우리나라 입장을 놓고 본다면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노동을 한다라든가 또는 중국 연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가사 도우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주가 경제 외적인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남성이나 여성이 가족과의 관계를 잠시 별거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 이제 남자들이 나갔을 때 여성들이 남아 있는 경우 어떤 외로움, 또 아빠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가 하면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경우 거기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이 빚이 되어 가지고 경제적인 궁핍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여자가 이주를 나갈 경우는 오히려 남자가 나간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남편이 집에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남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여자가 나중에 되돌아왔을 때 이혼 문제가 생겨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 그 이주를 담당하는 신부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가족의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주 가서 노동하고 돌아온 분들하고 원래 여기 남아있던 분들이 함께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주가 돈을 번 것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국가에서도 이주민이 왔을 때 그 이주민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 또 제주도 사람들이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이게 이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캐시라고 하는 학자가 국제 이주에 따른 모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서 그 나라에 잘 적응해서 수용되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난민의 경우라든가 미숙련 노동자, 불법 체류자에서 보는 것처럼 그 나라로부터 배제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또 시장과 국가 간의 모순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이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콘크리트 막을 치겠다라든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미국의 그 경제 시장은 많은 이민을 또 필요로 합니다. 농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비스 산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항상 그 모순 속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주라고 하는 것이 부의 증가와 빈곤,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문제, 또 이주에 의해서 세계 문화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역 문화의 독특성이, 고유성이 상실되어 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자본과 사람의 이동에 따라서 경제 개발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근대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국가는 초근대성을 추구하는 것에 따른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로부터의 세계와 아래부터의 세계가 사이의 모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자본이 국가 자본만이 아니라 다국적 자본으로서 세계 곳곳에 많이 가서 그 나라의 경제 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위로부터의 세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를테면 한 가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있을 때 제주 강정 주민들이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할 때 오키나와의 주민들이 와서 반대 운동에 동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소위 민중들이 연대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사회적 약자들의 밑으로부터의 세계화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주가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의 이주의 현상은 그 나라 자체가 유럽에서 온 이주민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건국, 국민 형성에 기여하는 다문화 교육이 그 나라에서는 추진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경우는 토착민으로서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유형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유럽 선진국가에 아까 말씀드린 피식민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자유를 찾아서 이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주민과 정주민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던 나라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해온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간주하는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의 다문화 교육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원래 다인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언어와 식민 문화에 의해서 파괴된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있었던 언어, 원래 있었던 문화 전통을 복원하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전개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앞에 세 개의 경우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주민에 의해서 건국된 것도 아니었고,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다인종 국가도 아니었죠. 우리나라가 추구해왔던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 중심의 정치 경제 질서를 좀 벗어나서 탈중심화하면서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그 확대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다문화 사회의 진전, 이주민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의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소위 재서열화, 재인종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을 우선적으로 높게 쳐주고 동남아 사람 중에서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를 차별화하는 어떤 그런 재서열화, 재인종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나가기도 하면서 우리도 점점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제 이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다문화 교육이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문화 다양성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른 국가,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무질서가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이냐 하는 사회 문화 다양성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90년대 중반부터 결혼 이주민들이 늘고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서 파생된 자녀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그런 다문화 학생들, 다문화 사회를 얼마만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전면적인 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워서 시범학교, 연구학교, 중점학교 등을 두어서 다문화 교육을 추진을 해왔고 2007년도부터는 교과서에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연간 2시간씩은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문화 교육의 결과일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51.17점이었는데 4년이 경과한 2015년에는 53.95점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늘어났습니다. 또래 수용성, 세계 시민의식, 다문화 통합성, 외국인 수용성 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 있을 때 예멘인 난민 수용 거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닷새 사이에 20만 명이 돌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난민이 됐든 외국인 노동자가 됐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